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둘 다 30대 후반인 커플이었습니다. 결혼은 11월로 날짜 잡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시점은 지지난달 상견례를 한 직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2년 연애했고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회사 선배의 후배였던 그 사람이 SNS에서 저를 보곤 선배를 조르고 졸라서 이뤄진 소개팅이었고 3개월 가까이 지극정성으로 구애했고 선배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푸시 아닌 푸시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이 급할 것 없다고 생각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봐왔던 모습에서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 못 본 것이거나 그 사람이 보여주려고 했던 모습에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성실하고 남자답고 사교성 좋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남자였습니다. 이해심도 많다고 생각했고 배려심도 깊다고 생각드는 일들이 연애 때 많았었고 저는 예의, 배려 이런 것을 중시하는 편이고 부끄럽지만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외형적인 것보다는 평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오지랖이 넓단 소리를 많이 듣고 산 편입니다. 상견례 직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2달 만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시기적인 부분은 정확하진 않지만 모든 일은 결혼이 확정되었다고 느껴지는 시기 이후였습니다. 그 전에는 단연코 이런 비슷한 일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식당에서 식사 후 어딘가로 급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허겁지겁 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한 지 2, 3분쯤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트름을 정말 꺽 소리 내며 했습니다. 놀란 저는 지금 뭐 하냐고 짜증을 냈고 아마 더럽다 예의 없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사람의 반응은 그냥 트름이 나왔다 어쩔 수 없었다 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트름을 하고 식사를 한 직후라 속도 더부룩하고 말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나도 모르게 나왔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하는 중이라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말을 잠깐 멈추고 속으로 삭히든가 아니면 좀 진정이 된 후에 말을 했어야 했고 다시는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제 얼굴을 마주보는 와중에 거의 제 얼굴에 마주대고 트름을 했습니다. 역시나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에서 음료를 사서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스 음료였고 그 사람은 따뜻한 아메리카노였고 얇은 커피 스틱이 꽂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려 정차했고 그 사람은 뚜껑에 꽂힌 커피 스틱을 열린 창밖으로 휙 던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 했냐고 묻자 그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걸 왜 창밖으로 버리냐, 걸리적거리면 나를 주던가, 뒀다가 나중에 버리면 되지 않냐 했더니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며 그게 왜 문제냐는 식으로 되묻다가 제가 짜증을 낼 것 같았는지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는 말로 상황을 무마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고깃집을 갔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하기도 했고 술을 마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 커플은 둥근 테이블에서 옆에 앉아서 벽에 기대앉은 채였고 위치상 저는 그 커플을 보려면 고개를 완전히 옆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저와 마주보고 있던 그 사람은 15도 각도로만 꺾어도 두 사람을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두 사람의 좀 개인적인 얘기가 들렸고 술에 취해 주변이 신경 쓰이지 않는지 큰 소리여서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렸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 흘깃거리길래
얘기 소리가 들려도 자꾸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예의가 아니다. 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흘낏거리다가 결국 커플 중 남자분이 왜 계속 쳐다보냐고 화를 냈고 죄송하다고 본의 아니게 얘기가 들렸다고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와서 그러지 마라. 너도 만약 그런 상황인데 누가 흘깃거리면 기분 나쁘지 않겠냐 했더니 알겠다고는 하지만 아까 가게 안에서 얘기할 때 그랬으면 싸움 날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변명은 얘기 소리가 들리니 자기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었다입니다. 이 역시 얘기 소리가 들리면 쳐다보게 되는 게 본능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람이 드로즈 속옷을 입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한지 저는 모르겠지만 자꾸 손으로 바지 위로 중요 부위 근처의 속옷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식당에서 차에 타기 직전, 직후 등등 하려면 어디 구석에 가서 하던지 길 가다 말고 무슨 짓이냐 하면 너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합니다. 가끔 으슥한 길에서나 밤중에는 차에 타기 직전에 바지 지퍼를 열고 정리하는 듯한 모습도 봤습니다. 혹은 휴게소에서 내려서 운전석 문 열어둔 채로 제게 등을 돌린 채로 바지를 벗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섯째는 식사 후 제가 아무래도 그 사람에 비해 조금 느리게 먹는데 제가 다 먹은 듯한 모습을 보일 때쯤이면 앞에서 이를 쑤십니다. 혀로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손으로 하기도 합니다. 대놓고 하길래 놀라서 뭐라고 했더니 딴에는 가린다고 한 손으로 가리는 듯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거면 화장실을 가던지 왜 사람 앞에 두고 그러냐고 하니 제가 다 먹었으니 이제 하는 거고 밥 먹고 있는 사람 놔두고 화장실 가기가 좀 그랬다며 역시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어쩔 수 없었다입니다. 이에 꼈는데 그걸 제 앞에서 굳이 정리해야 하는 게 어쩔 수 없었다입니다. 가끔은 계산대 앞에서 이쑤시개를 가져와 차까지 걸어가는 중에 정리합니다. 저도 나중엔 그냥 못 본 척 했습니다. 여섯째는 앞의 일들을 이 여섯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한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같이 숙박업소를 가거나 해도 저는 꼭 가운을 입었고 가운을 못 입거나 할 때는 최대한 불을 어둡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도 불편하다고 노래를 불러서 속옷은 입고 돌아다니게 뒀습니다. 아닐 때는 제가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에 왜 부끄러운 척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알몸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다른 사람의 알몸을 보는 것도 굳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불편합니다. 20년 가까운 친구와도 목욕탕 같이 간 적 없고 엄마와도 어느 나이부터는 간 적 없고 집에서 샤워하고 나올 때도 꼭 샤워 가운 걸치고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알 거 다 아는 사이고 알 거 다 아는 나이에 왜 그러냐고 하지만 그냥 불편합니다. 본인이 굳이 보여주겠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저는 싫습니다. 근데 결혼하면 집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닐 거랍니다. 퇴근해서 씻고 나오면 속옷만 입은 채로 집안에서 모든 생활을 할 거라길래 싫다고 그러지 말라 했습니다. 본인은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옷을 입은 채로 지내는 게 불편하고 잘 때는 속옷까지 다 벗고 자야겠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싫고 요즘처럼 너무너무 더울 때는 이해해 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싫다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 입장은 너 보기 좋으라고 내가 불편한 걸 감수해야 하냐 이겁니다. 제가 위에 이 얘기들을 쓴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은 결혼하면 위에 했던 행동들 앞에서 트름하고 이쑤시고 하는 일들을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신들은 그것을 당당하게 할 것이며 제가 거기에 지금부터라도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껏 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내가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있어도 옆에서 볼일을 볼 것이며 본인의 의지로 화장실 문을 연 채로 볼일을 볼 수도 있고 방귀도 편하게 끼고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면 그런 걸 같이 하거나 그런 게 용납되는 여자를 만났어야 한다입니다. 저는 엄마 앞에서조차 방귀도 끼지 않고 끼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볼일 보는 모습을 부부라는 이유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일을 쑤시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적이고 비밀스럽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논리는 너는 방귀 안 뀌고 너는 트름 안 하고 너는 코도 안 파냐? 입니다. 나도 그 모든 것들 다 하지만 네 앞에선 하고 싶지 않다인데 이 사람은 부부니까 괜찮다입니다. 대체 내가 괜찮지 않은 부분을 왜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서 언성이 높아졌고 저랑은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으니 파혼하자고 합니다. 파혼 소리는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저러니 황당하네요. 제가 하는 생각들이 상대방을 숨 막히게 하는 것 같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묻자니 객관적인 얘기를 못 들을 것 같고 솔직히는 이 사람에 대한 주변 평판이 워낙 좋아서 다들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럴 리가 하는 반응일까봐 싫습니다. 혹은 남자들 다 그런다, 남자답네 라고 얘기합니다. 20년 지기 친구한테 슬쩍 얘기했더니 저와 성향이 비슷한 친구라 위에 얘기 중 한 가지만 얘기했음에도 기겁을 하고 같이 흥분하게 되는 바람에 정확한 상황 판단이 되질 않네요. 2년 동안 본 적 없는 모습들을 2달 만에 다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저러고 살고 있으며 부부가 되면 당연하다고 합니다. 연인일 때야 예의 차릴 순 있지만 결혼한 후에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저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사람의 말을 모른 척 믿어보려고 하다가 오늘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살다가 5년, 10년쯤 됐을 때 하나씩 자연스러워진다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으나 시작부터 저런 것들이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러고 산다면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다들 저게 당연한 모습인가요? 제가 숨 막히는 사람인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모든 게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가 어쩌겠어, 파혼하자는 소리에 제가 겁먹고 이해하겠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먼저 파혼하자는 소리를 못한 게 짜증나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편한 사이일수록 예의는 지켜야 하고 특히나 저런 부분은 어느 한쪽이 일반적으로 오픈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한다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싫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그런 현상에 대해 상대방에게 미안해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너는 당연하게 이해하라는 듯한 그 사람의 태도가 더 화가 났습니다. 이외에도 산속이긴 하지만 화장실을 5분 전에 지나왔는데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다며 노상방뇨를 합니다. 역시 산속이긴 했지만 산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며 편하게 뀌던 방귀들. 본인 말로는 그건 산이라는 특수한 환경이어서 역시나 어쩔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정말 숨 막히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이 파혼을 받아들일 거고 계속 이렇게 숨 막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남녀 사이 문제로 글을 쓰게 되네요. 저는 현재 30대 후반인 돌싱이고 남자친구와 동갑 연애 중입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달리 대기업에 다니며 미혼입니다. 힘들 때 옆에서 늘 든든히 지켜주며 기념일에 깜짝 이벤트도 해주고 언제나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만난 지 오래되어 애정 표현은 그다지 많이 하진 않지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잘해줍니다. 저희는 서로 핸드폰을 공유하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바꿨는데 우연히 회사 여직원과 연락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 얘기는 저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데 쉬는 날이나 어디 놀러 가면 여자 쪽에서 본인의 셀카를 찍어서 보내놓은 게 자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먹는 사진도 있고 점심에는 둘이 산책도 가는 듯 합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말을 하지 않았으나 시험 보는 것도 남자친구가 어디 시험장으로 볼 거다 하니까 여자 쪽에서 그럼 같이 가자고 말도 하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같이 보고 나면 커피나 밥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전에 폰을 바꾸기 전에도 이런 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남자친구는 저와 대화하듯 똑같은 말투로 연락을 주고받더군요. 그 여자 직원은 남자친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고 상대도 현재 돌싱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본인 사진을 여자친구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엄연히 여자친구 있는 것도 다 아는데 말이죠. 본인 놀러 가면 가는 거지. 셀카를 굳이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시험까지 같은 날 같이 가야 할까요? 전 남편도 회사 직원이랑 처음에는 동료로 연락만 하는 사이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되어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혼하게 됐는데 제가 트라우마가 있는 걸까요? 저는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쪽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깨지기 마련이니까요. 저도 연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전 그래서 친구 관계가 안 된다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제가 속이 좁은 걸까요? 그 여자가 저보다 어리고 예쁘고 능력도 있어서 조금 불안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심이 없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전에 쓴 일로 잠시 다툰 후에 서로 잘 풀었습니다. 그 여자분한테 여자친구가 개인 사진 보내는 걸로 안 좋아한다고 다시는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이혼 못 하셨다고 해서 풀렸던 참입니다. 그런데 어제 남자친구가 회식이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몸이 힘들어서 일찍 들어오고 그 여자분은 늦게까지 회식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식 끝나고 잠시 통화 중에 TV 다 보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어차피 자기도 지금 아는 남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전화해봐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TV 다 보고 남자친구에게 통화 끝났냐고 물었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분이 회식 자리에서 윗사람한테 터치를 당했는데 남자친구한테 바로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을 당한 건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자친구가 자꾸 걱정을 하길래 가서 데리고 나오라고 했더니 집에 이미 들어갔다고 하길래 잘 위로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친한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던가요? 왜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의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혼했더군요. 남자친구가 잘못 얘기한 거라며 이혼했다고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아까 남자 동생과의 연락도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저번 일로 이 여자를 남동생이라고 하고 이혼 안 했다고 하더니 이혼도 한 사람이고 걱정하는 게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일을 겪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지 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이 여자분 일로 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가 바람피지 않는다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매너 좋다는 거 정말 잘 압니다. 그리고 늘 저만 보고 예뻐하는 것도 충분히 알게 해줍니다. 근데 제가 전에 이혼 사유가 남편의 외도 문제였기에 그쪽으로는 너무 잘 아니까요. 남자친구는 그 여자분과 사적인 카톡도 지우고 없더라고요. 그 전에 카톡 후에 전화한 듯 하던데 삭제되어 있길래 버릇처럼 음성 녹음을 듣고 말았어요.
여자분이 윗사람한테 터치를 당한 후에 제일 먼저 남자친구한테 연락한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울면서 그 얘기를 자세히 하고 계속 우니 제가 올 때랑 똑같이 달래고 지금 내가 갈까? 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지금 자기가 거기 가면 이상해진다고 어떻게 가냐고 다시 말하더군요. 그리고 여자분이 자기가 조금 있다가 나가서 전화할 테니 꼭 받으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그 여자분은 회사에서 남자친구를 언니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어서 하는 말이 언니한테만 말하는 거라고 내가 많이 믿고 의지하는 거 알지? 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데 싶었어요. 듣고 나서 기분도 안 좋고 왜 들었을까라는 생각에 결국 기분이 안 좋아서 또 싸우게 되었는데 차마 음성 파일까지 들었다고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나한테만 잘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울면서 말하니 저보고 정신병이고 자기 보러 회사 다니지 말란 거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자는 당신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거슬린다 식으로 말했는데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저와는 다르다고 절대 그런 거 아니랍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결국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여자 일로 또 이러면 헤어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소갈이 중입니다. 제가 정말 정신병일까요? 저도 음성까지 들은 건 잘못된 건데 남편이랑 그런 일로 이혼해서 잘 안 되더군요. 여자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자기가 데리러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나 다른 사람을 부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여자도 왜 남자친구를 믿고 의지한다고 말을 하는 건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예민하고 정신 이상일까요? 심리치료를 다녀야 할까요? 두 번째 추가. 어제 제가 간단한 회식 후에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전화 중에 또 싸웠습니다. 결국 음성 들은 거 다 말했고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해줬어야 하냐고 물어보길래 남편이나 다른 사람한테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했어야지 했더니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나오라고 했으면 넌 나갔을 것 같다니까 다 씻고 누워있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다른 사람을 보냈겠지 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저 상황이면 올 거냐니까 온다더군요. 그리고 해결됐냐면서 묻고 다음 문제로는 왜 여자가 널 의지하고 믿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해하지 말라더군요. 그냥 이해하지 마. 이러면서 불안해하니 앞으로 회사 얘기는 저한테 일절 안 한다네요. 제가 어떻게 나올지 다 아니까 얘기 안 한대요. 그냥 서글퍼서 막 울었습니다. 그전까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일로 달라져 버린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냥 아무 사이 아니라고 인사라도 시켜줄까 라고 했으면 오해도 쌓이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계속 울고불고 난리치니 자기가 만난 여자 중 최악의 여자라고 질린다고 무섭다고 합니다. 전부 제가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그 사람에게 최악의 여자라니 정말 답답해져만 가네요. 말투도 이제 달라졌어요. 헤어지진 않았는데 말투가 많이 변한 게 느껴지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세 번째 추가. 마음이 자꾸만 답답해서 다시 올려봅니다. 회사 여직원과 친한 건 알지만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한 행동과 톡의 개인 사진이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한없이 착하고 저에게 다정하고 언제나 신경 써주고 저희 엄마한테도 잘 챙기는 모습들 보며 정말 행복하면서도 자꾸만 불안하네요. 엊그제 제가 좀 아팠었는데 걱정하는 모습과 제가 울 때 달래는 모습이 그 여직원한테 한 행동과 말투가 똑같아서 워낙 착한 사람이라서 그냥 다 그런 건지 나한테만 하는 건가?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전화 안 받으면 계속 전화하고 걱정하고 우리 누구 하면서 달래는 게 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원래 다 저러는 건지 헷갈리고, 어차피 나한테만 하는 것도 아닌데라며 진심을 외면하고 자꾸 불안해지네요. 그 여직원이 아무리 유부녀라 해도 요즘에 유부녀 유부남이라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살지는 않잖아요. 불륜도 있으니까요. 남자친구가 회식이든 저녁 식사든 혹시 그 여자도 가나? 그 여자가 또 같이 가자고 한 거 아닌가? 하면서 싫어지고 괜히 미워지고 혹시나 그 여자가 또 그런 일을 당해서 이 사람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같이 있다가 그러면 어쩌나 싶고 달래주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진 않을까 하고 의심이 드는 이런 제가 정말 싫어지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4년을 연애했습니다. 현재 나이는 31살이에요. 남친이랑은 28살에 직장에서 만났는데 그땐 IT 직종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만난 지 1년 됐을 때 운 좋게 제가 IT 계열 공기업으로 이직이 되었고 이직된 저를 보고 남자친구도 계속 이직하려 노력했지만 뜻대로 안 되고 몇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고는 현 직장의 경력도 쌓였고 나쁘지 않으니 꾸준히 다니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남친과 저는 같은 직종이지만 다른 팀이라 업무적 마찰은 없습니다. 남친이 저보다 나이가 2살 연상이에요. 혹시 예전에 돌아다니던 글 중에서 로또를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1등 로또로 만들어서 여자친구에게 보여줬다는 글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기사로 접하게 되었는데 기사로 봤을 때 그냥 웃고 넘겼어야 했는데 솔직히 너무 궁금한 겁니다. 제가 이직해서 연봉이 남친보다 조금 높아졌고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아무래도 야근에 주말에도 일하기도 했거든요. 만나는 시간이 줄은 것도 있지만 남자친구가 너무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같이 찌들어서 컴퓨터랑 씨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남친은 업무 때문에 만날 수 없으니 그냥 저 혼자 운동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포장해서 종종 남친 회사 가서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남친이 다니는 회사는 저도 다녔기에 다들 친합니다. 자격증 공부하는데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부턴 너무 비꼬는 거예요. 또 놀고 있냐? 그럴 거면 와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어차피 일 다 알잖아. 이런 식으로 퇴근하고 제 전 직장이자 현 남친의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뭐 몇 번 도와주긴 했는데 그전 상사들도 여전히 저를 아래 직원처럼 부리고 남자친구가 자꾸 직원들 다 모아놓고 저보고 야식을 쏘라고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라 야근 직원이 많아야 7에서 10명 정도인데 한두 번은 기분 좋게 살 수 있죠. 어쨌든 여기서 일하다 잘 돼서 나간 거니까요. 근데 번번이 남자친구가 자꾸 저에게 무엇을 사기를 모두 있는 곳에서 요구하고 그걸로 본인이 마치 산 것처럼 직원들에게 생색내며 으쓱해 해요. 나중에는 통보식으로 배달을 시키고 싫다고 말하면 엄청 비아냥거립니다. 퇴근하고 할 일도 없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는 둥, 여기 일 힘든 거 알지 않냐는 둥, 이직하고 제가 변했다네요. 변했겠죠. 사람은 꾸준히 변해가니까요. 태어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점점 자격지심에 우러나오는 비아냥의 정도가 심해졌지만 이직에 몇 차례 실패하여 낙담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 계속 받아주었습니다. 정확히는 3번이고 그중 2번은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 넣었네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만나서 쓰이는 모든 돈을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2~3배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대충 1.5배 정도 더 버는데 일하는 시간은 본인이 10이면 저는 5인데 돈은 1.5배 더 버니 사실상 2배 이상 더 버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야 된대요. 네, 그렇게 그 성격 받아주면서 2~3년을 더 만났어요.
솔직히 왜 그런 사람을 만났냐고 하면 돈과 직장 때문에 자격지심 부리는 거 빼면 정말 다정합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단 한 번도 약을 사다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날, 그 다음날이라도 약이랑 작은 먹거리를 사들고 옵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사는데 부모님한테도 성격이 참 서글서글하고 저한테 잘한다고 인정하셨어요. 문자나 카톡하는 거 보면 이런 사람 없다면서 친구들 다 부러워해요. 애정 표현은 4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매일 질리도록 해주고 있어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오빠 나이가 33살이다 보니 중소기업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나 이런 걱정에 이야기하다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게 문제였죠. 그러다 제가 저 위 기사를 읽은 겁니다. 애인에게 가짜 로또를 줬는데 연락이 끊겼다는. 처음엔 별 미친놈이 다 있네. 이런 짓을 왜 하지? 싶은 거예요. 그러고 말았어야 됐는데 근 2, 3년간 저에게 돈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돈 안 드는 애정만 주고 있는 오빠의 진심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 돈을 쓰긴 썼네요. 아프다고 하면 종합감기약 혹은 타이레놀 사왔네요. 어쨌든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니까 계속 해보고 싶어지고, 그리고 솔직히 남친이나 저는 IT 쪽인데 조작 로또 하나 못 알아볼까 한 것도 사실이고요. 회사 동료가 쓰는 모바일 로또 어플에서 화면을 캡처해서 전송받아 솔직히 진짜 조잡하게 조작했습니다. 얼마나 조잡했냐면 저는 아이폰인데 직장 동료 폰이 안드로이드라 화면 상단에 표시 아이콘들이 다 안드로이드용으로 떠 있는 거 그대로 썼으니까요. 그렇게 조작한 로또를 품고 화요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야근하는데 또 치킨이랑 닭강정 이런 거 사들고 가서 주고 구 직장 상사에게 오늘은 남친 좀 일찍 퇴근하면 안 되냐고 졸라서 퇴근했습니다. 치킨만 먹으니까 맥주 생각난다고 저희 동네 근처 호프집 들어가서 맥주 시켜놓고 오빠 내일도 야근이면 이번 주말은 좀 쉬냐? 내일은 가정의 날인데도 일하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 맞다. 오빠 나 로또 당첨된 것 같아. 하면서 사진 앨범 속에 있는 그 조잡하게 조작한 로또 당첨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어서 1등은 너무 티날 것 같고 2등으로 조작해서 보여줬네요. 이날이 화요일이었고 저는 그 전주 발표된 번호로 조작을 했는데 솔직히 조작할 땐 당첨금을 몰랐는데 그 회 2등이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엄청 호들갑을 떨면서 이거 당첨 맞지? 맞지? 이러면서 핸드폰을 넘겨줬고 오빠는 유심히 보더니 이거 캡처 화면인데 이걸로도 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된다고 하더라. 공식 어플로 사서 저장한 거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참 보면서 이거 당첨금 얼마야? 와, 너는 진짜 인생이 잘 풀린다. 이러면서 기쁘다기보단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제 폰을 놓질 않았습니다. 저는 기사에서 본 대로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이걸로 우리 뭐 할지 생각해 놓으라고 웃으면서 오늘은 내가 다 쏜다 이러면서 화장실을 갔다 왔고 일부러 한 3분 정도 있다 갔더니 정말 문자 그대로 테이블엔 맥주 502잔과 제 폰, 기본 안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설마 했어요. 왜냐면 그 호프집은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라 남친이 화장실 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솔직히 판의 글들 보면서 그런 상황을 보면 설마 한다는데 저는 설마 아닐 거야 이런 생각도 안 들고 대번에 아 가져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로 제 폰을 들고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안 받더라고요. 카톡을 보내려고 카톡을 켰는데 남친이랑 대화 목록이 없네요.
항상 채상 위에 떠 있고 나간 적이 없는데 대화 목록이 없네요. 솔직히 그땐 왜 없나 그 생각보다는 대화 상대에서 남친을 찾아 카톡을 보냈어요. 어디 갔냐고. 딱 어디 갔어? 이렇게만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카톡으로 지한테 로또 당첨하면 전송하고 증거 안 남긴다고 대화창 나간 것 같네요. 제가 막 찾아다니진 않았네요. 솔직히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런 자책만 하고 있었어요. 보통 공기관은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칼퇴근을 독려합니다. 어디는 전산을 다 끊어버린다는데 저희는 그러진 않아요. 그냥 독려합니다. 그래서 칼퇴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퇴근 전에 습관처럼 카톡 켜서 봤는데 그 순간 일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냥 바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다시 카톡 보냈어요. 어디냐고, 로또 가져갔냐고. 퇴근길에 연락 오대요. 카톡으로 너 이거 조작한 거지? 이렇게요. 나는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고 지쳐해서 잠깐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이렇게 보냈더니 또 한참 답이 없고 그날 밤 12시가 다 되어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면 손찌검할 것 같아서 톡으로 얘기한다. 너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이렇게 왔어요. 왜 적반하장이냐고. 그게 사람한테 손찌검할 일이냐고 보냈는데 일이 안 사라지네요. 그 후로 제 톡이고 연락이고 다 차단. 저도 정이 떨어져서 굳이 제가 먼저 찾아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흘렀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친이 화났다고 사과하라고 하면 할 겁니다. 제가 짓궂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분노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4년 중 근 3년을 그 비위의 자격지심 다 받아주며 만났는데 그런 작은 해프닝 하나를 감당을 못하는 남자였나 싶으면서 솔직히 홀가분해요. 저도 남친이랑 결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다시 연락 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잘했고 좋아했으니까 잘해준 거라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한데, 그래, 이걸로 헤어질 거면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다만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쪽팔릴 일이라 여기 주절거려 보네요. 이 글을 끝으로 이제 미련도 좀 털어지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글로 정리를 해놓으니 조금 객관적으로 보여서 마음을 정리하는 게 수월한 것 같아요.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밤샘 폭풍 야근하다가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글을 보고 머리 쉴 겸 써요. 반반 결혼하면서 누구 하나만 힘들지 않은 결혼 생활 하려면 여자도 남자도 단단히 각오하고 시작해야 해요. 결혼 5년 차고 아이는 없고 반반 결혼한 맞벌이 부부예요. 동갑내기 결혼인데 직장 생활은 제가 5년 더 빨라 호봉 따지고 나니 연봉은 제가 약간 높아요. 능력은 엇비슷한데 반반 결혼 시작부터 어려웠어요. 둘이 모아놓은 돈만으로는 서울에서 대출 안 끼고 전세 구하기도 어려웠고 시부모님은 시댁 가전제품까지 제 돈으로 바꿔주길 바랬으니까요. 신랑은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가 대출받을 거니까 제 돈 일부는 전세에 보태고 혼수 빵빵하게 하고 시댁의 에어컨과 김치냉장고 정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은 자기가 구해오는 거니 시부모님 나이 들면 제가 모셔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전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왜 나는 감가상각 들어가는 혼수 마련하고 너는 집에 돈을 넣냐? 대출금은 공동으로 갚는 건데 그게 왜 네가 집을 해오는 거냐?
넌 우리 부모님 집 에어컨과 김치냉장고 바꿔주냐? 넌 우리 부모님 나이 들면 네가 모시고 살면서 아침 저녁 다 수발 들 거냐? 밥솥 버튼 누르는 거 말고 네가 우리 부모님 입만 맞게 나물이라도 묻힐 수 있냐라며 결혼 전에 엄청 싸웠지만 여차저차 합의가 돼서 양가 부모님 가전은 안 바꿔드리는 걸로 하고 모은 돈은 합쳐서 대출받아 30평대 아파트 전세 구하고 혼수 반반 채워넣는 걸로 했어요. 참고로 시댁하고도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 힘들었어요. 평생 아들 전화 일주일에 2번 받으면 많이 받던 시부모님, 일하는 며느리 전화는 매일같이 하세요. 근무 시간은 제가 더 긴데도 집에 들어가면 신랑 소파에 앉아 리모컨 돌리면서 제가 해주는 밥 기다립니다. 아침에 화장하고 나오느라 준비 시간은 더 긴데 신랑 아침 차려주느라 신랑보다 1시간은 더 일찍 일어났어요. 주말에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 돌리면 신랑은 옆에서 미적미적 쓰레기 버리고 안 해주면 나는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고 시부모님이 눈치 줍니다. 제일 화가 났던 건 명절이에요. 저도 저희 집 귀한 딸이고 평생 명절에는 엄마 아빠랑 오손도손 앉아서 엄마는 나물 무치고 아빠는 튀김 튀기고 저는 옆에서 튀김에 튀김옷 입히고 그러고 살았어요. 명절에 남동생도 저도 손님 오면 같이 상 차려 나가고 같이 웃으면서 명절 보내곤 했어요. 분명히 평등하게 결혼했는데 저는 명절에 저희 부모님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시댁 가서 시어머니 대신 주방에 들어앉아 나물 무치고 생선 굽고 손님 오면 과일 깎아내고 매번 명절에 허리를 못 폈어요. 신랑은 부추 다듬다가 시어머니가 주방 들어와서 째려보면 슬그머니 나가서 소파에 앉아있고 침대에 누워있고 똑같이 결혼했는데 나는 명절에 더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시아버지 생신 때도 저희 집은 생일에 누구 한 사람 힘들면 안 된다고 나가서 외식했거든요. 엄마 생신 때는 아빠가 직접 미역국 끓여주고 그럼 제가 케이크 굽고 남동생은 고기 구웠어요. 결혼 후 엄마 생신에는 분위기 익숙치 않은 신랑이 힘들 거라고 외식했어요. 신랑이랑 반반 각출해서 와인 한 병에 화장품 세트 사드렸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전날 전화해서는 너 내일 시아버지 생신인 거 아냐? 내일 아침에 와서 잡채하고 미역국 끓이고 밥 해서 아버지 갖다 줘라 라며 뚝 끊었어요. 미련하게 첫 생신에는 가서 미역국도 끓이고 밥 해서 아침 차려드렸죠. 신랑이 저녁에 와서 돈 몇십 넣어서 용돈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넌 뭐 없냐는 눈치를 줬어요.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고 생각했던 건 시아버지 혈관 문제로 쓰러지셨을 때예요. 그 전에 저희 엄마도 무릎이 나가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어요. 신랑은 퇴근 후 얼굴 비추고 과일 바구니 사다 주고 몸 어디 아프시냐가 끝이었어요. 말동무라도 해줬으니 사위도리는 다 한 거죠. 근데 시아버지 쓰러졌을 때는 저 새벽같이 일어나서 죽 끓여서 싸서 갖다 드리고 퇴근하면 밤샘 간호하고 시어머니는 할 일 당연히 하는 거다라는데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다가 어느 순간 이성이 딱 끊겼어요. 결혼은 서로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건데 결혼하고 나서는 전 오히려 정말 너무 힘들어졌고 신랑은 오히려 몸 편해져 시부모님 돌봐줄 사람 생겨서 마음 편해져.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신랑 앉혀놓고 너랑 나랑 반반 결혼했다. 나는 그만큼 대우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도 네가 하는 만큼만 하겠다. 신랑은 처음에 당연한 거 아니냐고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다음번 시댁 방문일에 난리가 났죠. 신랑이 저희 집에서 했던 것처럼 주방에 안 들어가고 딱 앉아서 시아버지 말동무 노릇만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상 내가라고 하시는데 신랑더러 갖고 오라 하니 시어머니 심기 불편하시고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앉아 있으니 다음날 신랑한테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신랑도 말 전하면서 난리가 났고 저는 네가 한 만큼 한 거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에 먼저 가고 우리 집 전 부치고 우리 집 차를 지내겠다고 난리가 나고 근 2달을 싸웠어요. 너 같은 여자 본 적도 없다. 어른 알기를 우습게 하냐. 나이 많으신 분들 네가 맞춰야지 어떡하냐. 너랑 이혼하고 내조 잘하는 여자 만나겠다. 라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어요. 문제가 정리된 건 제가 살고 있던 집에 지분 빼겠다고 매매 알아보겠다 선포했을 때예요. 나는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고 반반 결혼했으니 평등하게 살아보려 결혼한 거다. 얘기를 해도 안 먹히니 네가 말하는 결혼이란 게 어떤 건지 보라고 견적을 딱 냈어요. 집에서 내 돈, 내 명의 대출금 빼면 도저히 서울에서 30평대 전세는 못 구하고 다세대 주택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제가 일을 관두면 시부모님 용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고요. 네가 살자는 대로 살면 나는 우리 부모님 노후 못 모시니 원래 결혼 자금으로 들어왔던 돈 전부 우리 부모님께 주고 시부모님 봉양에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네가 이 돈으로 순종적이고 돈 없는 여자 만나면 생활 수준이 유지되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계산적이라고 난리였는데 대답하지 않고 시간을 줬더니 신랑도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는 전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개선이 됐어요. 물론 계속 잔소리하면서 신랑 행동 바꿔나간 탓도 크지만요. 그래도 잔소리를 듣게 됐다는 게 전하고는 너무 다르죠. 명절에 우리 집 먼저 가고 하는 건 아무래도 어렵지만 명절 끝나고 오면 와이프 고생했다고 이틀간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해줘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눈치 주고 해도 신랑은 같이 음식하고 상 차리고 다 해요. 그거 보기 싫다고 요즘은 시어머니가 혼자 다 하시긴 하지만요. 누가 알아볼까봐 가정은 생략하고 이렇게 써놓으니 쉬운 것 같죠? 신랑이 생각이 바뀐 후에도 거의 몇 년을 잔소리하면서 붙어 다닌 것 같아요. 신랑도 각오하고 잔소리 들어주고 바꾸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애기 계획 중인데 신랑더러 네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나도 출산휴가 후 바로 복귀하겠다고 딱 잘랐습니다. 네 돈 받아먹으면서 집에서 애 보기 싫고 너는 경력 단절 안 되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데 왜 난 안 되냐? 대신에 시어머니 고생시키기도 싫고 우리 엄마도 고생시키기도 싫으니 베이비시터 붙일 거다. 싫으면 너도 육아휴직 쓰면서 나에게 육아휴직을 권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보수적인 분들은 너 독하다고 남편이 불쌍하다고 뭐라 할 거고 김치년이니 뭐니 욕하시겠죠. 보수적인 분들 결혼과는 저도 이해해요. 시부모님 봉양하고 남편 말 적당히 들어주면서 오손도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건 처음부터 반반 결혼이라는 전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반반 결혼으로 시작했고 이건 서로 혼자만 힘들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한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현분들 사고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반반 결혼 안 한다고 욕하시던 여현분들 그 손가락으로 똑같이 저더러 독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보수적 결혼관 가지신 분들께 반반 결혼 강권하시는 것도 엄청 독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친이 반반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남자분들도 이기적인 마음 먹지 말고 우리 신랑이 해주는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한다고 단단히 각오하셔야 해요. 그게 싫으면 반반 결혼 포기하셔야죠. 반반 결혼은 여자만큼이나 남자도 각오 단단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폭풍 야근 중에 넋두리가 너무 길어졌네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죠. 근데 본인은 전통의 단물 빨아먹으려 하면서 아내 될 사람은 현대식으로 결혼 비용 내길 바라지 않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보통 아내 될 사람이 전통의 단물 빨아먹으면서 결혼은 반반하려 한다면 무개념 김치녀로 욕을 많이 먹으니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추가. 전쟁이 벌어졌네요. 무조건 반반 결혼해야 한다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일부 여현분들이나 꼬아서 보시는 분들 때문에 순조롭게 연애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사 칼로 자르듯이 반반 쉽게 나뉘지 않아요. 신랑하고 저는 운 좋게 결혼 무렵 주머니 사정이 비슷했지만요. 여자가 모은 돈이 적다면 결혼할 때 남자가 결혼 비용을 더 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간적 여유가 더 있는 사람이 여자라면 여자가 양가 부모님 더 챙겨드리는 게 맞겠죠. 사정이 있으면 누구 한 사람이 더 부담하는 게 맞다와 땡땡은 당연히 여자 몫, 땡땡은 당연히 남자 몫이라는 마인드는 달라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땡땡은 당연히 여자 몫이라는 게 한국 기혼 여성들에겐 참 많아요. 사정이 있으면 일하는 거에서 사정이 시간적 여유나 금전적 여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라는 사정, 부인이라는 사정이 돼버려서요.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도 내가 시간이 신랑보다 많아서 차려드리는 거랑 며느리니까 차려드리는 건 다르죠. 부엌 일은 여자가 요리를 더 잘하니까 부인이, 시어머니가 신랑 집안일 하는 거 싫어하니까 어른 신경 쓰이지 않게 시댁에서 주방 일은 며느리가,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니까 부인이, 여자가 요리를 더 잘하니까 시부모 생신상은 며느리가, 남자는 요리를 못하니까 장인 장모 생신에는 외식 아니면 부인이 생신상, 명절에는 전부 치는 건 며느리 목, 사위는 운전만. 어느 분 말씀 보고 엄청 웃었는데 결혼하신 분은 잘 알죠. 시댁 가서 신랑이 주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님 아무 말씀은 안 해도 표정이 썩어 있어요. 집 구하는 건 당연히 남자 몫, 돈 벌어오는 건 당연히 남자 몫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집안일은 반반 나눠 해야 한다는 여자들까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문제죠. 사이다라는 말씀들은 민망해요. 사생활 이런 공개된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처음이고 누구 알아볼까봐 많이 생략했는데 갑갑한 글이라고 얘기해주신 분들은 핵심을 보셨어요. 5년 엄청 싸웠고 아직 엄청 진행 중이고 기약이 없어요. 멋있는 거 아니니 미혼분들은 다른 분들 조언 찾아보세요. 명절은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지만 어버이날, 신년처럼 특별한 날에 당연히 시댁 방문해야 한다는 시부모님 때문에 매년 전쟁이에요. 시댁 갈 때도 있고 친정 가는 바람에 시어머니 한 달간 삐치실 때도 있고 신년에 신랑이랑 오붓하게 보낸다고 불벼락 떨어진 적도 있고 아기 계획은 있지만 육아 문제가 합의 안 돼서 임신 전 검사에 주사만 이거저거 맞고 아직 피임 중이에요. 육아휴직하면 나 노는 줄 알고 시어머니가 자꾸 부를 텐데 그거 싫다. 신랑은 그래도 시간적 여유 있지 않겠냐고 하길래 그래서 그럼 육아휴직 먼저 쓰면서 우리 집 왔다 갔다 한번 해봐라. 애는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고 아빠도 키워야 한다. 너도 육아휴직 써라. 그러면 회사에서 싫어하고 어쩌고 해서 나도 육아휴직 쓰는 거 회사에서 싫어하니 베이비시터 쓰겠다 라고 했더니 애는 부모가 키워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왜 결혼했냐고 하시는 분들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조건 맞춰 맞선 보고 하는 결혼이 아닌 이상 가정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트러블 없이 살 수 있나요? 결혼 전 합의됐던 가치관에 따라 서로 행동 맞춰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싸우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한 거고요. 신랑이랑은 오래 연애했고 그렇게 가부장적이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연애하면서 데이트 비용은 서로 거의 반반 했는데 다들 그렇지만 더치페이가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당연하게 그냥 한 거죠. 신랑이 취직 못해 돈 없을 땐 제가 더 내기도 하고 갑자기 목돈 빠져나갈 일이 있어 빠듯해지면 신랑도 더 내고요.
아침에 댓글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미혼이신 분들께 힌트가 되려나요? 아침밥 차려주는 부인이 TV에 나오더라. 누구누구 여자친구는 놀러 가면서 도시락 싸왔더라. 너도 싸우면 안 될까? 나도 여자친구 손으로 만든 도시락 먹고 싶어. 같은 얘기 가끔 했고 연애 중에 신랑 자취방 놀러 가면 무조건 외식, 우리 집 놀러 오면 이거저거 만들어 달라 징징댔던 것 정도 있었는데 크게 문제될 만한 거였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정이 있으면 누구 한 사람이 더 부담하는 게 맞다와 땡땡은 당연히 여자목, 땡땡은 당연히 남자목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일부 여현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 며느리라는 사정, 부인이라는 사정에 따라 바뀌면 그건 사정에 따라서가 아닌 거죠. 글이 또 길어졌네요. 날씨 더운데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다들 힘내세요. 참고로 신랑도 댓글 보고 있어요. 전쟁 났다고 알려준 게 신랑이에요. 시부모님 욕에는 속상해 하는데 남자분들 댓글 보면서 내가 더 낫지? 하고 잘난 체 하네요. 신랑도 보고 있으니 악플은 조금만 삼가해 주세요. 대신에 우리 남편은 이러저러 해서 더 낫다 하는 댓글은 계속 올려주세요. 환영입니다. 5번째 사연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올립니다. 저는 양쪽 모두의 지인이고 1년의 상황을 지켜보다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시선은 어떠할까 해서 글을 씁니다. 제 친구 A와 B가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고 15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 중 A와 B가 고향인 사천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서 각자 살던 중 월세가 너무 비싸서 함께 살아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는 아직 취직 전이었고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B의 경우 인턴으로 세전 150만 원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고 혼자서 월세, 휴대폰, 보험비 등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각자 살던 월세방에 계약했고 종료기간에 맞춰 2월 초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070짜리 원룸을 구했습니다. 각각 500만원, 39만원씩 내기로 결정한 뒤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는 하지 않고 B가 임차인 명의입니다. 다만 가족끼리도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라고 잘 맞는 법은 없죠. A는 전혀 치우지 않는 성격, B는 원체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서로 그것을 감안하여 함께 살기로 결정하였고 B가 8할 정도의 집안 청소를 했고 A가 간단한 요리를 가끔 하는 걸로 정했더라고요. 제가 자주 놀러 갔을 때마다 보이던 풍경입니다. 그래도 이해하며 무난히 살던 와중 A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A, B와 아는 지인 2명이 모여 파티를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생일 당일 지인 2명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파토를 냈습니다. A는 매우 속상해했고 그때 일이 막 끝난 제가 급하게 참석했습니다. 원래 야근이었는데 일찍 끝났어요. A, B와 저랑 셋이서 파티를 하게 된 거죠. B는 A 생일에 맞춰 케이크를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날짜와 시간을 맞춰 유명한 와인바 예약, 명품 화장품 생일 선물도 챙겨줬으며 A는 신나게 유튜브에 올리기 위한 영상과 사진도 찍었고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A가 B에게 저의 사진을 많이 찍어준 것이 속상했다며 울었답니다. 3-4번 찍어주긴 했어요. B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지만 생일인데 속상하게 만든 것이 너무 미안하여 거듭 사과를 하고 A는 알겠다며 괜찮다고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그러고 며칠 후 갑자기 본가로 내려가서 일주일간 B의 카톡을 씹더니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는 같이 산 지 3개월밖에 안 지난 시점인데 자취를 그만두고 본가로 내려가겠다고 통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 사정이 힘들어져 월세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B는 A에게 상황은 이해하고 어쩔 수 없다만 이미 코로나 이슈가 터진 후에 계약을 결정지었고 둘의 경제 사정에 비해 비싼 월세인 만큼 신중하게 몇 번이고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 이렇게 내려가면 조금 그렇다.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알바라도 하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했지만 A는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B는 A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A가 이사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B는 혼자 낼 수 있을 만한 월세에 새로운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저녁 시간쯤 B가 외출 중일 때 갑작스럽게 걸어온 전화라 B는 일정이 끝나 귀가한 후 생각을 정리하여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그러나 A는 친구들과 술 마시는 중이라며 혀꼬인 목소리로 통화를 거부합니다. B는 성의 없는 태도와 1년을 채우기로 했던 약속을 감정이 상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깨버린 것이 황당하여 A에게 너무 갑작스럽지만 받아들일 테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며 카톡으로 충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카톡을 본 A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화를 냅니다. 그렇게 서로 감정이 격해지던 중 A가 B에게 부모님 모욕을 하며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다. 욕설과 함께 막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우연히 카페에서 같이 놀고 있는 와중에 일련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얼떨결에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A와 A 엄마가 B에게 오후 10시, 새벽 1시, 새벽 3시 등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며 소리를 질러대고 이사 비용은 주지도 않고 보증금 500을 바로 내놓으라며 가만히 안 두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A는 이사 비용을 주지 않겠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B는 너가 사정이 안 좋아졌다 하고 친구라서 어느 정도 이해하려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소리까지 들으며 너의 개인적 문제를 내가 수용할 필요는 없다 생각한다며 이사 비용을 주지 않는 이상 와서 살든 안 살든 집주인과 계약이 마무리되어 보증금을 받으면 안 낸 기간만큼 39만 원씩 제하고 남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B는 혼자 본가를 오가며 살아가던 도중 A가 사전 통보 없이 일부 짐을 가지러 오면서 몰래 모르는 성인 남성을 데려왔습니다. 사촌 오빠라고 칭하였지만 저 또한 15년간 그런 오빠가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B는 A만 온 줄 알고 자다 깨서 잠옷만 입은 상태로 문을 열어주었으나 남성을 보고는 수치심에 A만 들어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힘으로 문을 못 닫게 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30분 정도 실랑이 끝에 겨우 닫고 B는 공포심에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남성이 짐을 옮겨야 한다는 이유지만 당일에 챙겨간 짐은 작은 캐리어 안에 다 들어가는 양이었습니다. 그러고도 2시간 동안 계속 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쉼없이 누르고 전화도 수십 통 연속으로 걸며 문 열라고 협박해서 경찰을 불러 보는 앞에서 짐을 빼는 상황도 있었네요. 경찰에게는 남성이 A의 친동생의 남자친구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상황이 모두 마무리되고 모르는 남성이 돌아간 걸 확인한 후 B는 A와 공유했던 원래 비밀번호로 돌려놓습니다. 그때 A가 B의 소지품 하나를 몰래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택배로 보내왔는데 섬뜩한 포장과 무당집에서 쓰는 저주 담긴 듯한 지푸라기와 비꼬는 편지, 호박엿 등을 넣어 소지품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았네요. A 엄마가 무당이긴 해요. 솔직히 처음에는 둘이 좋게 풀었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걸 보자마자 A의 정신 상태가 의심되었고 저 또한 엄청나게 소름이 돋았고요. B는 그때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혼자 그 집에 있으면 가위를 눌리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서 저희 집이나 다른 친구 집에 전전하면서 잠을 자는 등 반년간 편하게 지내질 못했어요.
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려 아침 해가 다 뜨고 나서야 잠에 든다고 합니다. 식욕도 없어져서 살은 9kg나 빠졌고요. 코로나로 인턴도 잘리자 알바로 겨우겨우 일하며 혼자 공과금까지 달에 90여만 원을 꾸역꾸역 내왔어요. 시간이 흐른 뒤 친구들로부터 전해들은 소식은 A가 사촌에서 바로 새 집을 구해서 자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35만 원 월세 내기 힘들다고 했으면서 38만 원짜리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고 남자친구와 동거도 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B는 코로나는 핑계고 결국 생일 파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거였다고 확신하던 찰나 B에게 소송이 걸려옵니다. 자기가 낸 보증금 500만 원을 내놓으라는 내용으로요. B도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몇 번 서면을 주고받다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B는 A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서 그간 안 낸 월세를 제하면 딱 188만 원이지만 걔가 안 들어온 것도 있으니 250만 원까지 돌려주고 싶다는 입장이었어요. 걔 짐은 가구, 옷가지, 신발, 화장품 등 집에 여전히 많아요. 걔 때문에 소송 비용,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돈을 더 받아야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인 듯해요. 그런데 판사가 피고인 B에게 300만 원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아마 친구 사이였던 젊은 여성 둘이 소액으로 싸우는 거다 보니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걸로 보였습니다. B가 얘기할 때마다 판사는 코웃음 치고 말 자르고 방청석에서 보는데 참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전 둘의 친구였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사실 집 계약을 하고 나면 집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B는 A가 안 낸 월세와 소송 비용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과 댓글이 달릴 줄 몰라서 놀랐네요. B의 입장으로 줄을 잃어 글을 작성하다 보니 어느 정도 치우친 면이 있긴 하나 부풀려진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B의 잘못이 없냐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A가 부모를 걸고 넘어지고 모욕해서 B가 너 말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정도였던 것 같네요. A는 전화나 카톡을 주고받게 되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욕과 소리를 질렀고요. A의 엄마는 더 했고요. 그냥 A와 대화하다가 또 자기 분에 못 이기니까 전화하고 또 그래 놓고 일방적으로 끊고 그랬다가 다시 전화하고 반복.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해 소액이라는 사소한 금액으로 법원 가거나 1년 안에 결과가 나올 리 없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작년 가을부터 소송이 시작됐고 A와 B 모두 각자 법조인 선임해서 종이 서면으로 의견 피력하다 이달에 법원 가서 재판 받고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팩트인데 아니라고 하시니 더 이상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글을 썼겠어요. 그냥 이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B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참고 인내하고 친구라 이해하는 걸 수십 번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냥 너도 똑같이 해버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택배 왜 반송 안 시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지품 훔쳐간 날 B가 소지품 사라진 걸 인지한 후 A에게 연락해서 내 물건 가져갔냐고 물어보자 A가 자기가 모르고 가져갔다며 미안해 택배로 붙일게 라고 해서 당연히 소지품을 그대로 보냈을 거라 생각했다네요. 그런데 겉 포장이 이상해서 제가 경찰을 부르라고 했고 B는 복도에서 경찰과 함께 뜯었어요. 그런데 경찰들은 위협적인 물품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만 하고 경찰들이 택배를 버리겠다고 가져갔어요. 그때 B는 소지품도 함께 버려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어느 누가 그걸 사용하고 싶겠어요.
택배 사진은 물론 위 상황 모두 당연히 법원에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큰 효력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지역은 크게 초점 잡으실 필요 없어요. 첫 글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의견만 들어보자는 생각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그냥 생각 없이 정한 거라 의미는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미리 죄송하다 말씀 드릴게요. 무튼 B가 역으로 고소하거나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해봤자 판사가 그걸 이해해 줄 리도 없고 그냥 애때맸다 생각하려는 것 같아요. 소송해봤자 아까운 돈 더 쓰는 거라. B도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럴 돈도 시간도 힘도 없다네요.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친구라 B를 포함한 대부분 친구들이 크면서 점점 타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전학 가서 자주 만날 일은 없었고 연락은 계속 해왔었어요. 정기적으로 1, 2년마다 서로 있는 곳으로 가서 얼굴 보고요. 그래도 우리 떨어져 있어도 변함없다. 이런 느낌으로 오랜 친구로 만나왔어요. 전화도 많이 했고 그렇게 우정을 쌓았네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내다 보니 어릴 적부터 가족들에게 학대당하는 등 가정 환경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나쁜 언행을 보일 때에는 약간 타이르긴 했으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돼서 계속 친구로 지냈습니다. 사실 친구들 모두 안쓰러운 마음에 보듬었던 부분이 가장 컸어요. A는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거나 심기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작정 SNS에 차단하거나 욕하고 소리 질렀지만 저희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더 잘해주는 타입이었거든요. 저희한테 그러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듬으려 했던 건 저희의 불찰인 듯 하네요. 그러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A가 승무원이라는 꿈도 생기고 활발한 사회활동, 긍정적인 생각도 하긴 해서 걱정 안 했어요. 상황은 이렇게 된 거였고 제가 너무 치우쳐져 생각한 건가 싶어 의견이라도 물어보고자 해서 올려본 거고요. A의 SNS 주소를 언급해달라고 하셨지만 그건 저의 권한이 아닐 뿐더러 공개적으로 밝힐 생각은 없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A가 제발 자기 행동에 대해 되돌아봤으면 하고 B가 다 털고 올해 시작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추가로 당연히 A와 B는 절교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를 포함 모든 친구들은 B 편에 서서 A와는 절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저주를 믿냐고 하시는데 15년지기 친구가 저렇게 소름 돋는 저주 비슷한 택배 상자를 보냈다는 거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지 저주를 믿어서 힘들어요 라는 글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